안녕하세요. 36살이고 4살 아들 하나 있는 주부입니다. 전업주부였지만 다행히 좋은 직장을 구해 다니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데 저는 착하게만 살고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도 힘든 일을 겪기만 했으니까요. 저는 결혼 4년 차에 이혼했습니다. 나이 40을 목전에 두고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한다는 건 제 삶을 통째로 흔들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결심하기 쉽지 않기도 했고요. 이혼 그까짓 거 하고 나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 별거 아닌 과정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하며 살다 보면 점점 세상과 단절되고 위축되고 끝내는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아무리 믿고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도 허다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모든 게 정리되고 이렇게 사연을 남 얘기하듯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나 봅니다. 이혼하는 사정이야 각양각색이지만 저 같은 경우 제 스스로 등골 브레이커를 자초하다 나중에 가서 정신 차리고 복수한 경우라 이혼 과정도 참 파란만장합니다. 게다가 저는 작년에 사랑하는 엄마를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한 말씀을 저는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미니야, 인생이라는 게 참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긴 것만은 아니더라. 엄마는 네가 남은 삶을 너무 아이한테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직 나이도 젊고 이쁜데 네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까 누구 다시 만나보라는 말은 못하겠구나.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알지? 옆에서 더 돌봐주고 싶은데 엄마가 미안하구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불효를 한 것 같아 친정엄마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많이 아프긴 합니다. 결혼 당시만 해도 저희 부부 두 사람 모두 사회생활 기간이 짧았던 상황이어서 모은 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사업을 시작했을 때라 금전적으로 여유 없었고요. 그래도 같이 벌어서 열심히 가정 꾸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저희 처지에 맞게 대출 끼어서 전세 얻었고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모두 친정에서 보태주었습니다. 가전과 가구 등 혼수 또한 친정에서 해줬습니다. 저희 상황을 아는 친정에서 저희가 일단 가진 게 없지만 시작은 해야 하니 도와준 거라고 생각했고 제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상황에 예단 예물은 생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안 하려고 했는데 친정엄마가 아예 안 하는 건 신경이 쓰인다고 형식상 1,000만 원이라도 하자고 하여 갖다 드렸고 어머님께서 그중 500만 원은 다시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전 이 부분도 당시에는 집과 혼수를 모두 친정에서 도움받은 상황이라 좀 안 내켰으나 친정엄마의 뜻이니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친정엄마만 계십니다. 아빠는 저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아빠가 남겨놓은 재산이 있어서 엄마 노후 걱정 없으시고요. 나중에 저와 언니 몫으로 증여해준다고 하신 아파트도 있습니다. 다만 저 결혼할 때 무조건적으로 다 지원해주지 않으신 건 남편 쪽을 배려해서였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엄마는 아빠가 남겨놓은 땅을 먼저 정리하셨습니다. 언니랑 저 시집 다 보냈으니 경기도 외곽 쪽에 예쁜 집 짓고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엄마는 땅 판 돈으로 양주에 아담한 전원주택 지으셔서 입주하셨고요. 남은 현금은 노후자금으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시댁은 그냥 평범했습니다. 자가로 융자 조금 남아있는 32평 아파트 한 채 있으시고요.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는데 남편과 남편 형이 매달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결혼 후에는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재산에 대해 남편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땅 팔아서 현금이 많다는 건 제가 말해서 알고는 있었고요. 돈 많은 처가 싫어하는 사위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죠. 꼭 그런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싹싹하게 구는 사위이긴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자기 필요에 따른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긴 했지만요. 시댁과 친정이 경제력이 차이가 나고 양가 부모 도움 많이 바라지 않은 건 어느 정도 각오한 거였지만 사실 서운할 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금전적으로 시댁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드려야 할 땐 괜스레 속상하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였는데요. 시댁에서 차를 바꾸는데 기존에 타시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차로 바꾸시고 싶으시다며 저희에게 돈을 보태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부모님이 제게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바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저한테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타는 차가 벌써 10년이 넘었지 뭐니. 자꾸 고장도 나고 해서 이번에 차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 팔아봤자 500도 안 나온대. 너희들이 좀 도와줄 수 있니? 물론 사치성으로 차를 바꾸시는 건 아니었고 중소형 저렴한 차로 바꾸시려고 하시긴 했지만 일단 목돈이 드는 일이라 저는 시부모님의 요구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제가 싫다고 거절할 만한 자리는 아니어서 남편이 뭐라고 대답하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차를 바꾸긴 하셔야겠네요. 중고차 파는 거는 제가 알아볼게요, 엄마. 차 한번 보러 가실래요? 다음 주 주말에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럴까? 얘 새아가, 너도 같이 가서 보자. 니들이 사주는 거니 같이 골라줘야지 않겠어? 남편은 당연한 듯 대답을 하는데 저는 어쩐지 속에서 짜증이 피어오르며 저도 모르게 머리를 손으로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보시더라고요. 새아기는 무슨 걱정 있니? 아님 뭐가 못마땅한 게야? 아니요, 어머니. 같이 가서 구경해봐요. 우리 부부가 갖고 있는 돈은 사실 결혼 때 친정에서 시작을 도와준 덕에 그나마 모아놓은 것이고 대출도 있으며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시점이었는데 목돈이 나갈 일이 생겨버리니 기운이 빠지더군요. 물론 따지자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에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명절이나 어버이날이 되면 용돈으로 양가 부모님께 모두 드렸는데 친정엄마는 저희가 50만 원을 드리면 100만 원을, 30만 원을 드리면 50만 원으로 돌려주시면서 이러십니다. 이서방 사업 힘들다며?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엄마까지 많이 챙겨주고 그래.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거 도로 넣어놔. 엄마, 매달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닌 게 자식 노릇도 못하게 할 거야? 걱정 말고 이건 엄마 친구분들하고 식사 한 끼 사 잡숴요. 제가 거절하고 다시 돌려드려도 엄마는 어떻게든 가방에 몰래 넣어놓거나 계좌이체를 해주시며 맛있는 거 잘 챙겨 먹으라고 제게 돌려주십니다. 제 생일과 남편 생일 때도 축하한다며 항상 돈을 보내주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하시고요. 물론 주고 싶은 것도 저희 친정엄마가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마음이고 받으시는 것도 아들 키우시는데 고생하셨으니 받으시는 마음 모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돈을 차 바꾸는데 드리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소에도 친정에서 용돈 받아서 시댁 갖다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시댁에서는 하나도 도움받은 게 없고 모두 친정에서 도움받았는데 억울한 것 같은 계산적인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 문제는 아무래도 예민하고 자존심을 건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남편한테 속 시원하게 터놓고 말은 못하고 조심스럽게 돌려서 말을 했었죠. 여보, 우리도 이제 막 목돈을 모아야 하는데 덜컥 차 사는 게 모은 돈 전부 다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고 그러네.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정 그럼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보태드리지 뭐. 한 1,0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지? 남편과 상의한 끝에 그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봤지만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도 시댁에서 금전적인 요구가 계속될 것 같다는 예감에 숨이 막힌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보험을 아주 든든하게 들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지 뭐니? 다른 사람들 저축 하나 안 부럽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처럼 니들한테 돈 받아 쓰는 게 제일로 편해. 시댁에 갈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과 대화할 때면 장난식으로 말씀하시긴 하지만 용돈이나 물질적으로 자식들에게 받는 걸 바라시고 저희 친정엄마는 도와주시려고만 하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사업이 초반이라 그때는 늘 금전적으로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돈을 모으는 거에 강박이 있을 정도였고요. 아이를 가지고 집에서 쉬게 되면서부터는 저한테 쓰는 것까지 쥐어짜듯 아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늘 하는 일이 바빴습니다. 원래 바깥일은 저에게 잘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즈음에는 일이 뭐가 안 풀리는지 얼굴이 늘 어두워 보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집에서 말도 잘 안 하고 나가서 담배만 피워대길래 답답해서 제가 먼저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혼자만 끙끙대지 말고 나한테 말해보지 그래? 제가 캐묻자 남편은 낙담하듯 털어놨습니다. 자금 회전이 안 좋아서 그렇지 뭐. 수표 발행한 건 많고 돈은 없으니 발행한 날짜 다가오면 숨이 막힐 지경이야. 직원들을 내보내서 인건비를 줄여야 할지 고민이네. 그렇다고 일하는 직원을 잘라버릴 순 없는 거지. 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그래? 글쎄 한 1억 5천 정도 되려나 봐. 하루하루가 아주 피가 말라 죽겠다. 우리 집이라도 전세 내놔버리고 월세 살고 싶은 심정이야. 얼마 안 있으면 아기도 태어나는데 그런 말을 왜 해? 그럼 나는 어쩌라고? 방법을 찾아봐야지, 어? 남편은 운영하는 사업이 작업난을 겪으면서 많이 힘든 듯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 이래봤자 결혼 때 쓰고 남은 거라 택도 없는 수준이었고요. 저 역시 남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을 쉬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며 뭐며 남편에게 전부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한 달이 넘게 돈을 빌리러 동분서주하는 남편을 보는데 물론 친정엄마에게 돈 빌릴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남편 사업으로 친정엄마에게 손을 벌리는 게 영 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어지간히 똥줄이 탔는지 제게 이러는 겁니다. 여보, 이달 말까지 막아야 하는 어음이 있는데 진짜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어. 이거 안 막으면 부도나는 거지. 내가 이런 부탁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장모님한테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장모님은 현금 여유 있으시다며. 당신이 오케이 하면 가져가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어때? 저는 대답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조금도 안 되는 거지. 당신도 잘 알잖아. 말해봤자 걱정만 끼쳐드리는 거지 뭐. 결국 우리 부부는 엄마에게 찾아가 돈 빌려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느닷없이 친정에 가겠다는 제 전화에 엄마는 막연히 무슨 일이 있겠구나 추측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어서 와라. 이서방 잘 지냈어? 미니 너도 안 본새 얼굴이 좀 상한 것 같다. 잘 먹어야지. 그래야 뱃속에 애도 잘 클 거 아니니. 장모님 오랜만에 와서 죄송합니다. 실은 긴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어. 뭐 힘든 일이 있는 거야? 장모님 긴 말 안 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금 회전이 안 돼서 부도 직전이에요. 여기저기 빌린 것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부탁 좀 드리려고 이렇게 왔네요. 아니 부도라니. 자네 사업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대체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한 1억 5천 정도가 이달 말까지 당장 필요해요. 근데 지금 도저히 그 큰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집을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 이름으로 대출이 그만큼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갚아드리겠습니다.
몇 촌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을 어쩌면 좋나, 어?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와서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러나. 제가 차용증까지 정확히 쓰고 꼭 갚을 겁니다, 장모님. 제가 살아야 이 사람도 사는 거잖아요. 뱃속에 아이도 있고요. 이번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일단 알았네. 나도 돈을 당장 빼줄 수가 없어. 은행에 가서 예금 해지를 해야 하니까 일단 오늘은 돌아가. 내가 연락하겠네. 정말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 사람하고 장모님한테 진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서방. 그 큰 돈을 못 구했으면 대체 어쩌려고 그런 거야. 그것만 해결되면 고비 넘기는 거라고 확답해 줄 수 있는 거지? 예, 그럼요. 제가 차용증도 써드릴게요. 결국 엄마는 정기 예탁금으로 묶어놓은 노후자금 중에서 그 돈을 빼 남편에게 빌려주었고 남편은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공중받은 차용증도 써서 엄마에게 건넸고요. 엄마는 차용증을 고이 접어 서랍 한편에 넣어놓으시며 남편에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이서방,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이자는 2배로 받을 거야? 그때까지는 안 갚아도 되니 마음 놓고 일 열심히 해서 우리 미니 호강시켜줘. 당연하죠,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떼돈 벌면 이자는 2배가 아니라 5배로 쳐서 드릴게요. 그 후 부도의 위기를 넘긴 탓인지 남편은 한결 여유 있어 보였습니다. 마침 계약건도 늘고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사업도 안정궤도에 들어서는 듯 했고요. 자세히 모르지만 그즈음 영업을 위해 학회나 세미나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도 많아졌습니다. 남편 사무실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직원도 채용하고 사업이 잘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힘들어한 것이 무색하리만치 상황이 역전되는 게 저도 무척 기뻤습니다. 남편이 잘 돼야 저도 마음이 편한 게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그 후 제 인생은 편한 비단길만 펼쳐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저는 온통 아이 키우는 거에 정신이 쏠려 있었고 남들처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늘 바빴고요.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육아를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멀리 계시니 도움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았으면서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치사하게 느껴진 적도 많습니다. 자기 부모한테 용돈은 꼬박꼬박 주면서 저한테 생활비를 줄 때는 늘 나처럼 편하게 사는 여자 없다며 생색내기 일쑤고 장모님 용돈 드리라며 한 번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엄마한테 빌린 돈도 슬슬 갚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슬쩍 빌린 돈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신경질부터 냈습니다. 내가 설마 당신 엄마 돈 떼어먹을까봐 자꾸 재촉하는 거야? 당신 생활비에 우리 엄마 용돈에 나도 힘들어. 지금 사업 잘 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나도 조금씩 갚아드릴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빚 갚으라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오니 친정엄마한테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일을 해서 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큰아이가 3돌 지나면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니 저도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애 키우며 일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지만 남들도 다 종종거리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저라고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다행히 구직 3개월 만에 제 경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걸 좋아라 했죠. 바쁘지만 평범한 삶이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해가 저한테는 애군이 많이 낀 해였는지 이상하게 나쁜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생각지도 못하게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신 겁니다. 왜 옛날 분들은 아픈 데가 있으면 무조건 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병을 키운다는 걸 모르고요. 제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병원에 다녀오신 엄마는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야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불안을 느낀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급히 엄마 집에 갔고요. 엄마는 담담하게 말하는데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니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엄마 난소암이래. 엄마 오래 못 산단다. 전이까지 돼서 수술도 못 한다는데 엄마 아픈 건 괜찮은데 너희들 힘들어할까봐 엄마는 그게 걱정이야. 저는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요즘 암이 무슨 병이야? 내가 엄마 어떻게든 낫게 할 거니까 엄마는 나을 생각만 해. 내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라. 알았지? 아휴, 엄마도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순리대로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니? 저는 엄마를 시골에 놔둘 수 없어 일단 서울의 큰 병원으로 전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앞으로 투병 계획을 상의하고 남편에게도 소식을 알렸죠. 언니는 전주에 사니 사정상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엄마를 당분간 모시고 병원에 다니며 항암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내려간 김에 엄마를 모시고 올까 했지만 엄마가 집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그냥 올라왔고요. 엄마 상태를 얘기했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많이 아프셔서 오래 못 사신다고.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그래서 장모님은 어쩌신데? 어쩌긴. 하는 데까지 해봐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큰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해야지. 내가 엄마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뭐? 장모님을 우리 집에서? 당신은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가 여기 사시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검사받고 치료하는 동안만 모시는 건데 그게 당신 허락까지 받을 일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집에 늦게 들어와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할 거 아니야. 나는 단 며칠이라도 불편해. 당신 엄마를 굳이 왜 우리 집에 모셔야 해? 당신이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거 아니야.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해? 2시간 넘는 거리를 내가 무슨 수로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럼 당신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내놓던지. 급한 대로 오피스텔이라도 얻어드리게. 뭐? 결국 그거네. 나한테 돈 빌려줬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유세?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급할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우리 엄마한테 돈 달라 그러더니 우리 엄마 아파서 얼마 살지도 못한다는데 우리 집에 계시는 게 그렇게 싫어? 정말 실망이다. 당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꼴 보기 싫으면 당신이 집에 안 들어오면 그만인 거야.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상관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당장 우리 엄마 돈 나눠서 갚아줘. 당신 충분히 갚을 능력 되는데 미루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남편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렇게 나오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웃긴 게 남편은 제가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 정말로 집에 띄엄띄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문제가 더 급했던 저는 일단 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직장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일하면서 엄마를 돌봐야 했기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엄마가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길 바랬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엄마 상태가 안 좋다면서 이대로라면 여명이 6개월에서 많이 버텨봤자 1년이라며 힘든 치료보다는 통증 조절이나 완화의 목적을 두고 요양하기를 권했습니다. 엄마도 불필요한 치료로 몸이 힘든 걸 더 이상 원치 않으셨고요. 엄마만 생각하면 너무 슬픈데 또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눈앞에 닥친 살림과 아이 육아에 또 일에 치인 저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는데 남편 놈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잘 안 들어오거나 시댁에서 자고 온다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낮에 문자를 하면 답장은 하는데 저녁만 되면 남편은 문자도 답을 안 하고 전화해도 안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남편이 저와 틀어지긴 했어도 다른 미심쩍은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연애 때도 그렇고 이제껏 봐온 남편의 모습 중에 여자에 대해 의심하거나 걱정시킨 적이 없었기에 그냥 뭔가 확인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도 집에 잘 안 들어오는 기간이 계속 이어지더군요. 심지어 주말에도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여자를 태우고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발견한 거죠. 처음에는 데리고 있는 여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은 절대 사장과 직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너를 만난 게 선물이라는 둥, 내가 1년만 어렸어도 너랑 8년을 만났다는 둥, 너에게 더 믿음을 주고 싶다는 둥. 저는 그때 남편이 외박을 하거나 주말에 세미나니 학회니 간다고 한 것이 모두 그 내연녀와 놀아나느라 그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더러운 면모를 마주하자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하게 앞날을 계획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남편을 추궁한다면 분명 잡아댈 것이 뻔했기에 저는 조용히 증거를 더 모으리라 마음을 먹었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제가 몰랐던 게 하나둘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수개월간 저는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온 날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니 그동안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나 자신이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들을 보니 알고 지낸 기간이 최소 2년은 되어 보였고요. 저는 소송에 사용할 모든 증거를 남겨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기 전에 상간녀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년도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하긴 유부남이나 만나고 다니는 년이 정상일 일은 없지만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사장 와이프인데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지? 네? 사모님이요?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사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같이 놀아난 년이 넌데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유부남이고 애까지 있는 거 너도 뻔히 알면서 만난 거잖아. 소송할 거니까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해놓고 조용히 사표 쓰고 나가. 죄송한데 저한테 먼저 만나자고 한 게 사장님이거든요. 전 못 나가요. 저 자르면 노동부에 신고해버릴 거니까 맘대로 하시고요. 제가 만나기 싫다 해도 사장님이 저한테 매달리는데 어쩌겠어요? 오늘 이후 그럴 일 없을 거야. 소장은 너네 집으로 보내서 부모한테도 다 알릴 거니까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나가. 네? 저 사모님, 저희 부모님한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지금 나랑 통화하면서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다는 거랑 언제 남편이랑 만났고 언제 잠자리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해. 저는 소송 증거 자료로 쓰기 위해 상건녀와의 대화를 전부 녹취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복수의 대상은 남편이었는데요. 이 사람 정말 뻔뻔하게도 처음엔 아주 당당하게 잡아떼더군요. 육체적 관계는 절대 없었어. 얘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인데 미쳤다고 사장이 직원을 만나? 집이 근처라 몇 번 데려다 준 게 다야. 너에게 말 안 한 건 괜히 어린 여자애 차 태우고 다닌 거 알면서 네가 신경 쓸까 봐 아예 말 안 한 거고. 남편은 오히려 박박 우기고 화내면서 못 믿을 거면 왜 묻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그 자리에서 상간녀와 통화한 녹취록 재생해줬습니다. 그제야 당황하며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자그만치 인연이더라. 이렇게 나를 치밀하게 속이면서까지 만나야 했던 사람이면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해달라 하지. 뭘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비참하게 해. 그동안 나한테 바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년 만나러 다니니 좋았어? 이제 이혼해 줄 테니까 실컷 만나. 아예 데리고 살지 그래? 아, 그전에 돈 마련해놔라. 우리 엄마 돈 일시불로 내놔. 그리고 집 뺄 거니까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 앞으로 우리 시원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자 갑자기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어차피 지금은 만나지도 않아. 내가 다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우리 애도 생각해야지. 당신 아빠 없이 애 키울 생각이야?
당신 없이도 이제까지 나 혼자 잘만 키웠어. 우리 엄마 아픈데 신경도 안 쓸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그년한테 홀려있느라 딴 건 아무것도 안 보인 거지?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고 교활하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아이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그제야 우리는 겨우 싸움을 멈추고 남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친정엄마에게는 차마 이런 속상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날 이후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선임했고 상간녀 소송 바로 진행했습니다. 남편이랑 쓰레기랑은 상간녀 소송과 별개로 조정이혼을 진행했어요. 그 몰상식한 상간녀는 저랑 통화할 때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미친 상간녀 엄마는 지 딸이 유부남 만나는 거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지간히 콩가루 집안인 게 심지어 유부남 만나는 딸한테 돈으로 한몫 챙기라고까지 했다네요. 이건 남편 사업장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 엄마가 제가 보낸 소장을 받고 뭐가 열받았는지 쓰레기 같은 남편 회사로 찾아와서 직원들 다 있는데 지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야? 순진한 우리 딸 꼬드겨서 실컷 때리고 놀더니 단물 다 빨아먹고 버렸다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당신 마누라가 우리 딸한테 소송 걸었더라. 나는 위자료 한 푼도 못 줘. 당신 내가 얼굴 못 들게 다니게 해줘봐. 그거 무서우면 당장 우리한테 피해 보상금 내놔. 그 미친 상간녀의 엄마는 남편 놈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고 돈까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누구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는 건지, 머리가 얼마나 나쁘고 몰상식하면 저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사고방식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남편에게 지랄해줘서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고요. 사람이 저렇게 더럽게 미칠 수도 있는 거구나. 저런 미친 연놈들도 있구나를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그 이후 남편이 돈으로 무마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간녀 소송은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잡아줬지만 전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조정 합의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서 조정 거부했고 판결문까지 갔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긴 시간이었지만 승소했고요. 위자료 1,500까지 받아냈습니다. 상간녀 소송 판결문도 받았지만 그래도 속이 후련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연놈들 신상을 다 까발려서 세상에 고개 못 들게 다니게 하고 싶은 심정이었고요. 뒤로 넘어져도 뒤통수는 물론이고 코도 깨졌으면 좋겠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다가 벼락 맞았으면 좋겠고 사사건건 모든 일이 잘못돼서 패가망신했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사업장에서 나오긴 했지만 언젠가 다른 직장을 구해 들어가겠죠? 저는 그때마다 그년이 어떤 년인지 다 까발려주는 식으로 회방 놓을 생각입니다. 명예훼손이고 뭐고 그까짓 거 벌금 한 번 내고 말죠. 어떻게든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주려고요. 그래야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란 쓰레기 새끼는 나중에 저한테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자기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혼을 번복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그 애랑 완전히 다 정리했어. 우리 애를 생각해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당신 이렇게 냉정한 사람 아니잖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장모님 일도 진짜 미안하고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 당신 정말 비열하다. 지금 나한테 사과하는 거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 다 알아. 돈 한꺼번에 주려니 속 쓰려서 그렇지. 차용증 당신 손으로 쓰고 당신이 공중받은 거야. 그동안 같이 산 거 생각해서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돈 준비나 잘해놔. 강제 집행 당하기 싫으면. 남편이 사과한다고 해서 다치고 파이고 문드러진 제 마음은 회복할 수 없는 거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긴 하겠지만 마음의 상처도 흉터가 남는 법이죠. 응징할 수 있을 때 응징하자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 눈앞에서 둘 다 치워버렸습니다. 와이프가 애 키우랴, 직장 다니랴, 아픈 엄마까지 돌보랴, 정신없는 와중에 여자나 만나고 다닌 못난 놈의 민낯을 더 늦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더 깊어지는 거짓말에 순진하게 속아 일생을 낭비할 뻔했는데 하늘이 도운 건지 이혼 소송에서 이기게 된 거 역시 다행인 거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저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두 얼굴을 가졌는지 지인들에게도 낱낱이 알리고 싶지만 똑같은 인간 되기 싫어 이렇게 사연 채널에 남아 제 속마음을 고백해 봅니다. 정말 평범하고 조용했던 저 같은 사람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요. 내 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이혼 마무리되고 나서도 한동안 정신 없더라고요.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저는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을 못한 제 돈과 엄마에게 빌려간 돈 모두 받아냈습니다. 3년 넘는 결혼 생활 위자료로 2천 받았고요. 매달 양육비로 100만 원씩 받는 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필 그 시점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남편 놈 사업체가 휘청거린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목돈을 줘야 했으니 그 돈이 되게 아쉬웠겠죠. 돈이 없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길래 판결문 가지고 가압류까지 해버렸습니다. 남편 회사 차랑 남편 계좌까지 전부 다요. 그랬더니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주긴 하더라고요. 돈 받는 과정 정말 더럽고 치사했지만 요즘은 판결대로 안 주면 감옥에도 보낼 수 있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놈도 울며 겨자 먹기로 준 거고요. 이혼하신 선배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 깔끔하게 이혼하는 것은 없다는 걸요. 긴 시간을 상대방의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혼이라는 거더군요. 저는 아픈 엄마에게 이혼을 숨겨야 해서 더 힘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엄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게 되셨고 제가 이혼 마무리하게 될 때쯤에는 저도 엄마에게 아이와 둘이 살 거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죠. 엄마, 나 시온아빠랑 이혼할 것 같아. 엄마 빌린 돈 다 받아내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아픈데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거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더 늦기 전에 아닌 놈은 걸러내는 게 맞지. 이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속은 진짜 모르는 거더라니. 어쩜 너한테 그럴 수가 있니? 걱정하지 마. 너 직장도 있고 돈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그런 놈하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너만 손해야. 잘했어, 미니야. 잘했다. 엄마가 속상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픈 엄마 생각해서라도 엄마 앞에서는 씩씩한 척을 해야 했고요. 여명이 6개월에서 1년이라던 의사의 말과는 달리 엄마는 1년 8개월이나 더 버티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은 저와 언니가 미리 정리를 했고요. 남편 놈은 결국 길어지는 코로나를 버티지 못하고 문 닫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긴 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이 조금만 늘어졌다면 돈 받아내는 것도 어려울 뻔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조상님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인과응보라는 말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안 믿는다 했었는데요. 결국은 사람 일이라는 게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갖게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복수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간녀에게 직장도 관두게 했고 위자료를 받았으니 벌 줬다 생각하고요. 남편에게도 받을 만큼 받았고 제가 망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인생 꼬였으니 벌 받았다 싶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속 상처나 분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 되었으니 내 새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데 집중하려고요. 다행히 친정엄마 덕분에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아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 놈이 양육비를 제대로 줄는지 걱정은 됩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 귀한 줄은 아는데 안 주면 법대로 처리할 생각이고요. 더 잘 이겨내고 잘 살고 싶어요. 용기 주는 말 한마디 해주시면 큰 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